저녁에는 사우나고 오후에 은혜 받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청춘이어서 아멘 갈수록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시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좌파에 대해서 전문가시죠. 이동호 교수님 나오셔서 이 시간 강의해 주실 때 정말 졸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계속 지금 저도 그 신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강의 듣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났던 게 제가 원래는 목사 되려고 연세대학교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목사 되기 전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부산에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원래 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게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 전도로 교회를 갔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시점쯤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부흥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열심히 지난번 상주에도 갔었는데 열심히 찬양 드리고 방언기도 받으려고 앞에 열심히 앉아가지고 저 앞에 계신 그 목사님이 앞자리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 혹시 맨 앞에 가야 혹시 좀 방언 좀 빨리 받을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뭐가 오긴 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맞냐 물어보니까 제 차가 그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오랜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부흥 집회도 많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또 그 권사님들이 매일 그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철야 기도를 돌아가면서 계속 하셨거든요. 부산에 있는 저희 교회도. 근데 지금 제가 그 후에 아마 그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는 수십 년 만에 다시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찾고 있어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훨씬 신앙도 좋으시고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못했던 공부를 지금 다시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인본주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학교육이 인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멀쩡하게 그 신학교 연세대 들어가기 전에는 새벽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토요일 날은 철야기도 하면서 보냈거든요. 근데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끝나고는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배운 신학이 제일 첫 번째 모세오경 그거 하나님 쓴 거 아니다 했어요. 모세가 쓴 것도 더욱 아니고요. 그건 여러 가지 설화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단군 신화가 있듯이 여러 신화들이 있었다. 바빌론에도 있었고 여러 신화가 있었는데 그 신화들을 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도 하고 흩어져 있던 상황에서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거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런 수많은 신학들을 지금 현재 대다수 목사님들이 배웠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있을 자리가 없었죠. 저는 거기서 좀 더 나갔습니다. 뭔가 이 젊은 나이에 쳐다볼 때 이 세상에 뭔가 부조리가 있는 것이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부조리를 없애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공산주의라는 것을 처음 접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들어가니까
당시 그 지하 서클이라는 게 있더라고. 지하 서클에 가니까 맨 처음에 시각 교정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역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뒤바꿀 때, 사람의 마음 바꿀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역사 교육도 시작합니다. 그 맨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배웠던 역사는 거짓이다. 그 거짓의 역사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그 역사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맨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학자이었다. 박정희는 일본 관동군 장교였다. 전 일본 관동군 장교 이름까지 되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식민, 여러분이 아는 김일성은 애국자다. 하나 분명한 거는요, 김일성이 그래도 어린 나이에 만주 지방에서 반일 활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했냐면 중국 공산당군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김일성은 1956년까지 중국군 국민증, 중국 국민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다른 나라의 예속적인 게 김일성이었던 셈입니다. 어쨌든 그런 김일성은 희대의 애국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배웠던 제 생각을 전부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부하자고. 그리고 그때 그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 철학은 내 힘으로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 있습니다. 공산주의가요, 천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능력껏 일하고, 그리고 자기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그 세상을 우리 힘으로 만들겠다. 너의 힘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인본주의의 극입니다. 끝입니다. 내 힘으로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사실 저에게도 공산주의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제가 바라보는 죄된 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교회에 오면 맨 먼저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죄를 지었으니까요. 근데 그 죄가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 그 죄는 반복됩니다. 사실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공산주의는 저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왜냐고요? 그 죄는 너에게 온 것이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다. 잘못된 자본가들의 착취, 잘못된 사회 구조에서 온 거다. 네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저에게 그것은 구원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공산주의가 악마적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회개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악마적이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헤어나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첫 번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내 탓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탓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남의 탓합니다. 내 탓 안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힘으로 천국을 만들겠다는데요. 맨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그게 선전과 선동이라고 합니다.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선전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도 공산주의자와 좀 싸우려면 선전, 선동을 배워야 돼요. 선동은 감정에 호소해서 행동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어쨌든 이런 선전과 선동을 통해서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그 교육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죽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하고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셨죠? 거기에 그 사찰의 탑을 보세요. 그 안에 숱한 해골들이 있습니다. 그 해골들을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하면서 전부 죽인 겁니다. 나중에 총알도 아깝다고 해서 그냥 비닐로 씌워 죽였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죽입니까? 인간이 고귀한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유와 권리는 하나님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존재, 고귀한 존재로서 인간을 하나님 외에 누구도 주인 될 수 없다, 누구도 억압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천부 인권설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물질로 만들어지고, 그 물질은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는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의 학살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은 사형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인민의 적을 향하여 발사. 인민의 적, 우리가 가고자 하는 유토피아의 적이면 그 인간은 살아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처음에는 천사연구를 하고, 저도 대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학교 1, 2학년 때 공산주의 유물사관을 배우고, 그리고 그때 마치 높은 하늘에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인 양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의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이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본주의 끝인 공산주의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마주한 인본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물질의 발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선설과 성악설 어떤 게 좋아요? 멋있기는 성선설이 멋있잖아요. 뭔가 우리 안에 선한 본질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좀 노력하면 우리 스스로 선한 곳으로 갈 수 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 성선설의 끝이 결국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것. 성악설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악하다, 죄인이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만들었습니까? 오늘날 삼권 분립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액턴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 그리고 그 악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인간이 만든 사회와 악한 인간이 만든 권력은 기본적으로 부패할 거다. 타락할 거고 남용할 거다. 이게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악한 인간이 그나마 덜 부패하고 덜 타락한 게 뭐겠느냐라고 고안한 겁니다.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뭡니까? 국회입니다.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심판하는 뭡니까? 사법부.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견제하도록, 누가 쳐다보면 스스로 권한 남용을 막고 부패를 막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제도가
우리를 훨씬 더 높은 삶을 살도록 만들었고 우리에게 훨씬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자유로 이것을 도입한 게 대한민국에 도입한 게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1948년도에 8.15 기념연설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민주정이 비록 어렵고 더디긴 하지만 종국에 승리하는 이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명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주정체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것입니다. 그 보장된 자유 아래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우리는 세계가 놀랄 만한 무엇을 이뤘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실력을 너무 과소하는데 저희는 지금 세계 6위 내지 7위의 무역 대국입니다. 무역 전체 총량이 1950년도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 폐허에 일으킨 지금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규모는 우리 작은 나라 아닙니다. 세계 10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일구었고 우리 선배들이 일구었습니다. 무엇으로 일구어냈습니까? 자유로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들을 만든 게 1948년도에 같이 북한에 떴습니다. 뭡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들 나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민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나라였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72년도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데이터가.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전령이 있었습니다. 수풍댐 아시죠? 저기 두만강 이쪽이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발전을 해서 일본이 그 전력을 전부 북한에서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공업, 공장들이 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지하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히토류라고 그 디스플레이 만드는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만드는 가장 핵심 부분이 히토류인데 중국에도 많지만 북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하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기도 없었고 1972년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최악의 나라입니다. 자기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95년도 고난의 행군 시기입니까요? 그 시기에 제가 알기에는 약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 사람들. 지금 북한 청년들의 키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총을 질질 끌고 다니죠. 북한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같은 동포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키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 동남아 아시안 게임 나가서 게임하는 거 보셨어요? 거기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하고 동남아시아 애들하고 서면요 동남아시아 어깨밖에 안 합니다. 영양 차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그 정도입니다. 세계 최악의 빈국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자유를 이 성악설에 의해서 상권 분립한 자유민주정체를 만들어서 우리는 자유를 허락했고 그리고 한쪽은 뭐예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지옥과 물론 아직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차이를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이승만이 조롱 나오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게 저는 사실은 이승만을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저주했거든요. 전 정말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꾸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다가 올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박 대통령 영전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리고 지금 생각이 나는 건 인터넷에 좀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는 건 당신이 적인 줄 알았는데 영웅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영웅은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은
1917년도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산혁명입니다. 이거는 세계 최초의 지식인들 혁명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지식인들이 잘 안 깨집니다. 저도 사실은 그 설교하고 지금 들으면서 무지하게 고민하고 갈 때가 하나님 제 지식 좀 깨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립되어 가지고자 하는 나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나를 꼭 붙잡고 자꾸 엉뚱한 세계로 가려고 해요. 지식인의 특성이 그래요. 그 지식인들이 모여 만든 혁명이 뭐냐면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최악의 몰락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정말 다행인 것은 이승만이 1923년도입니다. 태평양이라는 잡지에 그때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논설을 씁니다. 거기에서 이 공산당의 실체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망할 거다고 주장합니다. 왜요? 자본주의는 시장주의는 자본가들과 그것을 장려하는 시장 시스템에 따라서 열심히 새로운 발명품들 만들고 우리 사회가 발전할 거다. 그러나 그것을 제약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망할 거다 이야기했어요. 70년 만에 이승만의 예언은 옳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이승만을 저주했었는데 제가 생각을 바꾸면서 이승만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공부를 한 달쯤 했을 때 맨 마지막 이승만의 거대한 생애 90년이라는 책을 문을 딱 닫으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라에 이승만이라는 큰 인물을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이 안 됐습니다. 이승만이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의 일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배지학당에 처음 갔던 것은 사실은 이 당시에 조선 말기가 워낙 그 혼탁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등과할 수가 없었어요. 이승만이 그 한양의 그 굉장히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등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선교사가 하는 배지학당에 들어가서 머리가 좋았는지 1년 만에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승만이 그 선교사들의 종교를 접합니다. 기독교죠. 그러면서 이승만은 속으로 생각이 있어요. 내가 서양의 문물은 받아들이지만 이놈의 예수교는 믿지 않으리라고 굳게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일본처럼 저 선교사들도 우리나라를 혹시 식민지 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승만이 고종 폐위 음모를 하다가 20살 때죠. 발각돼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들이 탈출하다 꼬여가지고 탈출하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사형을 얻어봤습니다. 이승만 아버지 이경선 옹이 이승만 시체를 찾으러 2번을 옵니다. 그리고 이승만과 같이 탈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차례차례 형장이 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승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문만 덜컥 열리면 나의 마지막이겠구나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시체 찾으러 2번이나 올 정도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승만은 선교소가 가르쳤던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해야 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은 그때 그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그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선교사들이 전한 그 기도문이 이승만이 생각나서 그 기도문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혹시 당신이 계시거든 나를 살려주시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 절박한 순간에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승만이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나에게 증거를. 그런데 이승만 일기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광채가 나오고 뜨거운 곳이 가슴에 임해져서 온 방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가 눈 녹듯이 사라져. 이승만의 체험입니다. 이승만의 그 부인이었죠. 외국인 부인. 첫 번째 부인은 돌아가 이혼했고
외국인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후에 돌아가시 전에 해외 언론에 주로 안 하는데 한마디 물었답니다. 당신이 이승만에게 기억나는 것이 뭐냐? 딱 한마디 묻는다네. 기도하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80%였어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80%였어요. 그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뿌려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아시아 대륙 전체가 빨갛습니다. 그런데 딱 귀퉁이 하나, 그 반도 절반만 지금 팔았습니다. 그 위대한 기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승만의 기도였던 조국을 위한 나이 70이 넘은 그 노 학자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골방에 박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켜야 될 정말 값어치가 있는 거는 이 나라 멋있잖아요.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지금 코로나 때는 못 가지만 해외에 나가면 대접받습니다. 그 나라를 이승만과 그 선각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감옥에서 교회를 만들고요.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당시 한국의 지도자들이 그 이승만 감옥, 한성 감옥의 교회 학교 교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됐어요. 제가 다니던 안동교회 통합책임이다만 안동교회 저는 이제 지금 여기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책이 좀 이상하게 갔어요. WCC도 하고 제가 보니까 그거 큰일 났더라고요. 어쨌든 그 교회의 설립자가 유성준 선생인데 장로입니다. 유길준 씨의 동생인데 이 사람이 고위 관료였어요. 이승만이 감옥에 갈 때가 20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41살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나이도 많고, 그리고 당시 노론이라 그러면 그 조선 왕조를 지배했던 한 200년간 지배했던 핵심 파벌입니다. 그 노론의 아주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지위가 양반이었고 뿐만 아니라 지위가 당상관을 넘어섰으니까 3급이면 종 2품 정도 관찰사를 했으니까요. 굉장히 고급 관료입니다. 이 사람이 모함을 받아서 이제 유길준이 형이 그 3.1 혁명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동생이니까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양반이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는 이빨을 뿌득뿌득 갈아서 거의 이빨이 닳아질 정도로 이빨을 갑니다. 내가 나가기만 너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런데 이 유성주이라는 사람이 이 감옥에서 이승만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양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감옥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 하나님을 못 만났을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유길주는 감옥에 나와서 평생 학교 짓고 교회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이동호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네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너무 크다. 이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를 네가 저주하다니. 자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울어도 못하겠지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에 두 기동이 있습니다. 제가 좀 어차피 지금 그 신학원이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으니까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좀 어렵더라도 이론적으로 대중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셔야 될 게, 하나는 유물사관과
계급투쟁론입니다. 유물사관이란 우리 이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의 자기 변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운동 과정에서 물질의 운동은 정반합 이걸 뭐라 그럽니까? 변증법이라 그러죠. 변증법적 운동 과정을 통해서 물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물질의 고급 단계가 우리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한 게 누굽니까? 진화론이었습니다. 진화론 공산주의자가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과학이랍시고 진화론만 배웁니다. 창조론 배우지 않아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물질 운동 과정에서 우리 세계는 발전하는 겁니다. 계급투쟁론은 이겁니다. 이 과면 원시 공산사회, 그 다음에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 마지막으로 공산주의로 간답니다. 이게 역사 5단계 설입니다. 굳게 믿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최종적인 것은 공산주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요.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최종적 골인 공산주의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비겁한 놈들 아닙니다. 그들 이 혁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건 친구들 많아요. 한명숙 남편 박성준 있잖아요. 그 사람들 1915년도 그러니까 15년간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저랑 세미나를 한 3년 했어요. 인간이 15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실은 자기 뜻을 접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길길이 뛰었어요. 현실의 공산주의는 실패했지만 초기 막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의 꿈은 우리에게 영원할 겁니다. 동지 같이 갑시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린 지금 그들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 뿐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이 유물상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건 꿈이잖아요. 그리고 교만이잖아요. 죄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물주의자와 누가 싸웁니까?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거의 모든 사상은 반기독교입니다. 사실상 다른 종교는 상대도 안 해요. 전부 기독교에 딱 박혀 있어요. 우리가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적을 마주봐야 합니다. 실체를 알아요. 그 다음에 계급투쟁론에는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투쟁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계급투쟁론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 노동자, 농민, 도시민민, 민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억압자는 누굽니까? 자본가들, 삼성, LG 뿐만 아니라요. 지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자본가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그들을 다 상대하면
혁명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선 삼성, LG, 재벌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 단계는 재산 가진 놈 전부 없애겠다는 거예요. 집게나 갖고 가게나 갖고 공장 갖고 있는 사람 전부 적이에요. 그들이 지금 억압의 주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과정에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 문재인이 지금 헌법 개정한다 그러죠. 헌법 개정 전문에 뭘 넣겠다 그럽니까? 5.18을 넣겠다 그래요. 이거 왜 5.18을 넣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계급투쟁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광주 민중들의 투쟁, 전두환 정권에 대항하는 파쇼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이기 때문에 이거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 전문에 뭘 넣겠다는 겁니까? 이 계급투쟁을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보세요. 거기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자는 이승만의 공이나 자본가들의 공, 이병철이나 정주영이나 이런 사람 공 전부 없고 뭐가 나와요? 4.19, 그 다음에 5.18, 60, 그게 투쟁 사관인 겁니다. 계급투쟁. 그걸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급투쟁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싸우죠. 이번에는 동학랑까지 지금 뭐 피해자 찾는다 그러죠. 여기에 북한의 그 교과서가 있습니다. 현대 조선 역사라고요. 거기에 보면 동학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갑오 농민 전쟁이라고.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갑오 농민 전쟁이라고. 그리고 그 북한의 교과서 현대 조선 역사라는 역사 교과서 기술대로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의 역사 교과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증거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계급투쟁론의, 그러니까 북한도 이 공산주의에서 자기 나름대로 한 단계 더 발전한 공산주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주체사상. 그래서 공산주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투쟁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주체사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 유물사관에 보면 뭔가 세상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보이잖아요. 끝도 보이고. 제가 이걸 보면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맨 꼭대기에 앉아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지식의 오만함의 끝까지 간 거예요. 지금 청년 학생들이 공산주의에 빠지는, 그나마 요즘 젊은이들은 좀 똑똑해서 잘 안 빠지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네. 그 전대협 주사파 이놈들 말고는 그래도 많이 안 빠지는데, 그런데 걔들이 요즘은 그러니까 이런 사상에 안 빠지니까 문화적으로 스며들어서 이걸 사람 혼란하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오만함이었거든요. 여기에 빠지고 그 다음에 제가 주체 사상에 빠졌어요. 주체 사상 한마디로 사람이 주인이라는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운명에,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요즘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누가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지금 북한 주체사에서 맨날 쓰던 용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 그 2017, 18년도에 헌법 개정안에 보면 국민을 사람으로 바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국민은 누구고 사람은 뭡니까? 국민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헌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헌법의 체제 아래 자유와 권리를 지닌 주체를 말합니다. 그게 국민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아래에서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생명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은 한번으로 이야기하면 전체로 주권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봉건 시대에는 누가 주권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민주정을 넘으면서 국민이 주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전체 통칭하는 겁니다. 개별 나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우리가 그 촛불 때 지금 좌파들이 전부 광장에 나와서 우리가 주권자다. 우리가 주권자가 명하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헌법은 폐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때 이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전체의 국민을 말합니다. 이 국민 중에 5천만입니다. 이 국민 중에 누구 되냐면 아파서 들어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어린애 앵앵하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봉건시대 왕이라는 자리, 왕은 어쨌든 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주권자니까. 왕의 자리를 지금 이렇게 비워놓은 거예요. 의자가 이렇게. 제가 의자를 잘 이 왕의 자리에 옛날에는 국왕이 있었습니다. 봉건시대는. 지금 이 민주정 때는 이 자리를 비웠어요. 국왕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힙니까? 국민을. 그러나 국민은 5천만이기 때문에 만약 5천만이 내가 주인이라고 외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나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 5천만의 국민을 뜻을 대변하는 사람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게 대의제입니다. 대의제. 우리 뜻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적인 대표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는 뭘 하도록? 법을 만들도록, 그리고 한편으로 누구를? 대통령을 감시하도록 임무를 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라. 헌법의 테두리는 뭐가 있습니까? 기간을 정해줬어요. 5년간 한 번만 해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통치해라.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권자고 자유민주적입니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 그러면 국민은 누굴 말한다고요? 이런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굴 말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지지하고 떠받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예요? 헌법에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말고 북한도 있고 북한 동포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그 러시아 사람도 있고 이들이 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헌법에 동의하지 않아도 어때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연방제 포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국민으로 규정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해야 그나마 연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그럼 그들과 연방하려면 헌법에 동의하지 않아도 뭔가 할 수 있는 걸 그러려니까 사람을 빼고 어디에 그 자리에 뭘 집어넣어 자꾸 국민을 집어넣는 겁니다. 무서운 음모입니다. 멀쩡하게 우리 눈 뜨고 당할 뻔했어요. 지금 이들은 이제 180석을 가졌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공수처가 7월달부터 가동되죠. 공수처가 위험한 게 자꾸 말이 엉뚱한다 합니다. 공수처가 위험한 게 이겁니다. 공수처 대상이 검찰하고
판사하고 그 다음에 경찰, 군인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수처에서 압박을 넣으면 검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수사하겠죠? 그 다음에 경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공수처장 임명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압박을 넣으면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대법원이 장악됐다고 하는데 만약 공수처가 판사를 몇 명을 시범적으로 비리 혐의로 묶어서 잡아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편향적으로 판결할 겁니다. 이런 나라가 공산주의만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 중국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런 게 들어서서 여러분 검사와 판사를 압박해서 경찰을 압박해서 야 야당 국회의원 수사해 한 30명쯤 40명쯤 수사한다고 칩시다. 그 중에 야 너 헌법 개정안 동의할래? 아니면 감옥 갈래? 어떡할까요? 아니야 나는 감옥 갈 거야 라고 목사님처럼 주장한 사람 있을까요? 감옥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가본 사람만 가고 또 그리고 목숨을 내건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 정광 목사님이 존경스러운 것은 저분은 정말 죽으려고 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으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저도 하나님 기회 되면 나도 정광 목사 좀 닮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우리 같은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기회가 되면 저에게도 이 조국 하나님 만든 대한민국 이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혹시 나의 하나뿐인 목숨이지만 버릴 기회가 된다면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정광 목사가 혼자 죽게 만들지 말고 저도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위대한 기회가 저에게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미통당 국회의원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협박하면 그러면 지난번 2018년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제 주권자인 국민 정광 목사님도 하시지만 우리가 해요. 정광 목사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지난번 정광 목사님 말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조직으로 뭉쳐 있으면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정광 목사님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우리가 뭉쳐져 있으면 야당 의원들이 우리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치를 보면서 싸우려고 할 겁니다. 우리만 싸워서 한다고 걔들도 싸우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힘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헌법 개정을 사람으로 하자는 것은 바로 그런 의도가 있어요. 사람으로 하자는 것.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용어 가지고 속이니까요. 용어의 분명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자유일보의 그 북한의 혁명론에 대해서 지금 7번째 거 쓰고 있는데 보십니까?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기회가 되면 혹시 그 지방에 좀 기회가 되면 좀 가서라도 이 이야기를 좀 설명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언제라도 가겠습니다. 그래도 주체 사상은 이런 건데 여기에는 사람의 예를 들면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얘들도 성경 연구한 거예요.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운명,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철저한 인본주의죠. 거기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막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사회적 제약 때문에. 사회적 제약이 누구냐면 자본주의 혹은 자본가들, 그 다음에 뭐 반동 관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인간의 사람의 본질 속성들을 발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을 발현하려면 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당을 지도하는 수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자유성찰 의성을 지닌 존재인데 결국 누구에게 지도를 받아야 이걸 가진다고요? 수령에게.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나가면 인간에게는 생명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물학적 생명, 하나는 사회 정치적 생명. 인간의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물학적 생명은 지금 우리들 말합니다. 우리 지금 태어나서 장성해서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고 크고 나중에 늙어서 죽는 존재. 그래서 주체사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 존재는 기껏해야 100년이다. 유한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되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 사회정치적 생명을 누리는 거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누가 주느냐? 수령이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옛날에 아시안 게임 때인가 북한에 응원단들이 아주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홀려온 것 같지만 그 응원단들이 그때 비가 오는 날 김정일을 초상화인가요? 그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붙잡고 쓸면서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수령은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나에게 영원한 생을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체사상 함께 못 가겠지 않아요? 이들 악마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령을 위해서는 총폭탄이 되라고 주장해요. 수령을 위한 총폭탄. 이 모든 인민은 수령을 위해서는 자결도, 이게 주체사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북한의 주체사상에 이어서 혁명론이 몇 개 있습니다. 혁명론. 우리가 지금 이 혁명론을 알아야 이들과 상대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신대 문제가, 얘들이 처음에는 정신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정신대는 노동력을 제공하니까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습니까? 얘들이 위안부로 바뀌었죠. 91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정신대라고 했습니다. 얘들 용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위안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현재 아마 그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조사가, 의원은 의원이니까 조사가 지금 아마 곧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전에 이보다 훨씬 그러니까 훨씬 약간 경미한 걸로 그 비례대표 의원에서 당에서 내보낸 사람 있죠. 누굽니까? 송모였는데 부동산 투기 혐의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지금 악랄한 죄 내도 대통령이 감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감싸. 다 감싸. 왜 그런지 아세요? 윤미향이 예뻐서요? 아닙니다. 이 1975년도 김일성이 교시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교시합니다. 김일성이 말하는 것을 교시한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걸 줄줄 외웠습니다.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윤식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했습니다. 저처럼 외웠던 놈들이 지금 국회의원 돼 있고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위대한 수령의 우리는 지시를 따르는 혁명적 전사로서 우리는 이 혁명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놈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쨌거나 1975년대 김일성이 가끔 전술이라는 걸 만들어요. 지시해요. 가시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이 여기에 나온 끈을 묶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일본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이 갓끈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끈에 의해서 지탱된다는 거예요. 그 이중 끈 하나만 빼버리면 바람 불면 이 갓은 뭐돼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갓끈 전술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를 좀 잠깐 봐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미국은 1953년도 한국전쟁이 마칠 때 한미동맹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미국이 원해서 맺은 게 아니에요. 이승만이 악착같이 아이젠하워가 지금 한국전에서 미국이 약 5만 명 애들이 죽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다른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돼가지고 몇 명 죽어도 그 난리인데 미국이 듣도 보도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자신의 젊은이들 5만여 명이 죽었어요.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전쟁 그만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젠하워는 2차 대전의 영웅입니다. 아이젠하워이 대통령에 나왔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그리고 그는 한국 전쟁을 끝내겠다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아이젠하워 대통령 된 맨 처음엔 뭡니까? 한국 전쟁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어떻게든 그냥 서둘러서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미군 빼내고 전쟁 휴전해버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승만은 목숨 걸고 지켰어요. 일본이나 유럽처럼 동맹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이 안 끝난다.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간다 했어요. 이미 하고 있는 전쟁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미국은. 뭔가 명분이 있어 나오지. 그래서 겨우 얻어낸 게 한미동맹입니다. 그때 이 한미동맹 결과로 우리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보겠습니다. 조선도 아래요. 1800년도 1800년 말이요. 조선 전체 군인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우리 한반도 전체 군인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네? 8,900명입니다. 정확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당시 일본은요 수십만 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8,900명 조선반도 전체에 있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신식 총으로 무장한 것은 일개 소대도 안 됐어요. 일본은 당시에 어땠습니까? 러시아와 붙을 만큼 막강한 화포와 비행기와 대포와 기관총과 그리고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십만의 대군이 있었어요. 우리 8,900명이었습니다. 당신은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짓밟던 때였습니다. 조선이 망한 최고의 원인은 누굽니까? 고종이에요. 고종. 그리고 민비는 조선 국왕을 위해서 매일 뭘 한 줄 아세요? 굿했어요. 굿. 우리 백성들은 굶주려 죽는데 하도 한강에서 구제를 해내가지고 당시 한강에 떠다니는 물고기들의 배가 퉁퉁 다 불었대요. 기록에 나와요. 기록에. 거의 모든 국고를 굿하는데 다 쏟아부었어요. 전국 명산대천에 전부 찾아가서 무당 보내가지고 굿했어요.
그놈의 나라가 안 망하고 됩니까? 군인은 8,900명밖에 안 되고 조선 패망의 제일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시 그 지배층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지배층에게 책임을 돌려 누구에게 돌려요? 일본에게.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강력한 의식만이 평화를 보장해 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래서 8,900명이었던 나라가 이승만의 한미동맹을 통해서 세계 4위의 최강 군대로 탈바꿈합니다. 미국이 무기를 받고, 그리고 미국은 자기 갖고 왔던 무기를 전부 줬고, 그리고 거기다가 10개 무장할 무기를 더 갖다 얹었어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한미동맹 하에 작게 5027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사가 만들어놓은 작전 계획을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90일간을 가는 주한미군하고 한국군이 버팁니다. 90일간요. 그럼 이 90일 사이에 미국으로부터 증원군이 옵니다. 증원군. 증원군 규모가 엄청납니다. 육군이 69만입니다. 그 다음에 공군이 항공기가 2,000대입니다. 200대도 아니고 2,000대예요. 그 다음에 해군, 항공모함 포함해서 배가 약 200척이 옵니다. 이게 한반도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북한을 향해서 진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전계 5027이에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미동맹 때문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자기 나라의 임무를 뭐로 합니까?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것을 제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아예 있어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끔 전술에 대한민국 안보는 하나는 미국이고, 그럼 하나는 일본. 일본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69만 명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2,000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휘발유도 필요하고 탄약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해군도 69만도 그냥 몸만 옵니까? 뭐 장갑차도 있고 포도 있고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해군도 200척 항공모함 10척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무기, 탄약, 먹을 거 다 어디서 구해요? 미국에서 못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한다면 안정적으로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일본에서요. 만약에 일본이 그걸 거절하게 되고 일본에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한국에서 전쟁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항공모함 한두 척 보내는 건 모르지만 저런 대규모 작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김일성이 똑똑한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버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게 지금 각군 전선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본과 우리 관계를 악화시킨 겁니다. 일본은 우리 36년간 우리 식민지 지배됐습니다. 자존심 상한 일이고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본, 제국주의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라는 먼저 전쟁한 사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와 지금 여러 가지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미동맹 하듯이 이들은 미일동맹하고 있어요. 기독교 나라는 아니지만.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전쟁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저들은 뭡니까?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적화시키려는 적이에요. 누가 더 가까워요? 일본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랑 같은 자유민주 나라예요. 물론 우리는 일본의 긴장한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국력이 약해지거나 한다면 일본이 언제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위해를 갈지 몰라요. 경계심을 가지는 것과 적대하는 건 다릅니다. 그런데 주사파들이 등장한 게 1984년도니까요. 그리고 대학가를 장악하는 게 1985년도부터입니다. 이 시점쯤에 온갖 역사문제 연구소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일 종주기가 날뛰기 시작한 게 이 시점부터예요. 왜 그럴까요? 북한의 전략 전술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혁명론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혁명론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심판 때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발표문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아마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민족해방, 옛날에는 인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인민은 빼고요. 민주주의 혁명론입니다. 저도 이 공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3대 투쟁 과제가 있습니다. 자주, 민주, 통일, 아주 멋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 문건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3대 투쟁 과정의 자주는 정식 명칭은 반미 자주화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자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반미를 말해요. 그 다음에 민주는 반파쇼, 파쇼라는 말은 공산주의자들 용어인데요. 자본가들이 계급적으로 지배하는 지배 구조를 파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본가들의 계급적 지배 구조를 부순다 라는 것이 반파쇼, 민주화 투쟁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은 무슨 통일을 말할까요? 연방제 통일. 이게 지금 3대 투쟁 과제예요. 내용을 볼까요? 자주에 맨 처음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왜 가장 먼저 주한미군 철수가 나올까요? 제가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과 국민을 떼어내서 미국을 몰아내기로 하면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주사파들의 도움으로 적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투쟁을 미국으로 몰아내라 그래요. 미국으로 맞춰라. 그 사례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미선이 효순이 사건,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교통사고입니다. 불행하지만. 그런데 이때 뭘 했어요? 미선이 효순이 중학생, 이 중학생을 살해한 미국 놈들을 몰아내자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광화문을 점령해서 온통 몇 달간 난리가 났어요. 왜? 미국이니까.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우리 무슨 중국에서 이상한 물질 넣어가지고 암을 유발하는 걸 넣어가지고 한동안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 주사파 운동권들이 반중 투쟁한 거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고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우병 때. 있지도 않은 광우병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한국 국민들에게는 광우병에 뭔가 민감한 유전자가 있어서 뭐 조금만 먹어도 뇌송송 코먼타에 죽는다고. 그 거짓 선동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서 나 죽기 싫어하고 외쳤어요. 이제 막 등장한 이명박 정부가 1년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아시지만 한미협정, 한미통상협정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미국이 1년에 약 한 250조 이상이 미국이 손해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광우병 때는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왜? 뭐 때문에요? 미국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투쟁이 그냥 벌어진 게 아니에요. 전부 무슨 투쟁으로 해요? 이 전략에 의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뭐 무슨 행정협정 이게 잘못됐다고 미군이 무슨 가서 하다 보면 뭐 미군도 그렇고 한국군도 그렇고 술 먹고 뭐 이렇게 뭡니까 사고 치는 게 있잖아요. 한국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유독 미국에는 끄집어 당내서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전략 전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투쟁을 반미 투쟁으로 맞춰라. 왜요? 주한미군 철수시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평화협정 체결하면 좋잖아요. 평화협정 체결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군이 한반도에 있으면 안 된다. 누구를 겨냥하는 겁니까? 미국을. 그 다음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한테 종전선언을 하자고 이야기했답니다. 지금 볼턴 회고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 있는 친구들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 그럽니다. 종전선언이 뭘까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평화협정 체결일 거 아니에요. 그럼 평화협정 체결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미군 철수시켜야 돼요. 그래서 종전선언은 뭐로 읽어야 됩니까? 미군 철수예요. 이게 공산당의 전략전술 선전선동술이에요. 말은 종전을 이야기하지만 어디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설교랑 비슷하네요. 네? 창세기 때 목사님 설교를 거기에 빛이 있으라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 계신다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이게 성경 보고 베낀 게 맞아요. 적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상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종전을 말하면서 어디로 가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로 가 있습니다. 이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서 그러면 좋다. 야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이 얼마인데 야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뭐 지키냐? 우리에게는 지금 종북 주사파들 있잖아요. 베트남이 무너진 게 무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월맹은 당시 탱크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탱크 어떻게 만들어준 건지 알아요? 베트남의 베트콩이랑 그 베트남이 부패한 군인들 탱크 베트콩이 팔아먹었어요. 월맹한테요. 결국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배부른 사람들은 좀 부강한 나라들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먹고 살만한 분들 대한민국 굉장히 많아요. 이들 걸핏하면 국내 뜨겠다 그러잖아요. 재산 정리해서 미국으로 가든지 다른 나라 가겠다. 안보의식이 없는 국민들은 그 나라를 못 지킵니다. 배고프고 죽기 살기로 한 나라가 이긴 사례가 많아요. 전쟁에서. 어쨌든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자주민주투쟁 3대 투쟁 과제를 실행한 것, 그 중에 종전선언을 뭐라고요? 자주화 투쟁에 있습니다. 북한 문건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 반파슈 민주화 투쟁에는 몇 개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뭡니까? 보안법 철폐입니다. 국가보안법. 이게 지금 국가보안법은 거의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1917년도 뭡니까? 그때 16년도 그 광화문 촛불 때 그들 중에 고등학생들이 뭐라고 나왔어요? 깃발에다가 예? 예, 보안법 폐지뿐만 아니라 또 공산주의가 답이라는 얘기도 뭐. 그리고 군인 하나가 자기 군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고 외쳤는데 그 친구 무죄 석방 받았어요. 국가법법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안 그 공식 명칭은 공안통치기구 해체입니다. 공안통치기구는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정보원. 지금 국가정보원 완전히 무력화됐죠. 간첩수사한 적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공안부가 있습니다. 경찰에 공안경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에.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거 지금 없어졌죠. 없어져서 새로운 뭐 이상한 걸 만들었죠. 어때요? 지금 이 북한의 3대 투쟁 과제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되고 있잖아요. 국가보안법 무력화되고 국군 기무사령부 무력화되고 또 어때요? 종전선언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고 있잖아요. 위기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북한의 혁명론을 알아야 된다, 전략전술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끊임없이 20년, 30년간 우리를 설득해 국민을 설득해 왔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될 겁니다. 저들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는 저는 2가지 자신하는 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목사님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는 한, 우리가 집단적으로 전부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한, 여러분 6.25 전쟁 때 그 내용 아세요? 부산으로 몰려갔을 때 우리 부산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철야 3일로 금식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어요. 하나 우리 기도 들어졌다고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꼴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 믿습니다. 또 하나, 공산주의자의 주특기는 거짓입니다. 그 거짓을 우리가 그 거짓은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그 거짓을 까발려야 됩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들이 지금 종전선언이라고 하지만 결국 뭘 한다? 미군 철수를 한다라고 국민들이 알려야 해요. 저들이 대한민국을 연방으로 전 세계의 6위의 무역대국의 나라, 그리고 이 위대한 나라를 세계 최악의 실패한 나라로 가고자 한다. 거기에 동의할 사람 없어요. 지금 국민들은 그들이 돈 준다고 사소한 얘기를 끌고 가니까 그냥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을 눈을 깨울 책무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어요. 최근에 볼턴이 회고록을 발표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이 평이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안 좋은 감도 있고 있는 사람이 아주 다양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실하게 뭐라고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때 PC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이거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Political Correctness를 해서 정치적인 정당한 언어, 바른 언어를 쓰라. 차별 금지부터 내가 이런 거예요. 차별적 언어를 쓰지 마라. 그래서 PC라고 해서 뭐냐면 이들은
차별을 금지하라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인들에게는 차별이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해피 할로데이스. 아니, 청교도의 나라,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간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트럼프를 찍었어요. 미국도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나라. 그래서 지금 오바마를 물리쳤습니다. 어쨌거나 그 트럼프에 대한 평은 다르지만 저는 한편으로 적어도 기독교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데는 트럼프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볼턴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가안보 보좌관이니까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을 지은 최고위 간부입니다. 그리고 볼턴이라는 사람은 미국 ACO 어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언이라고 미국 그 보수주의자 협회의 아주 책임 디렉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볼턴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볼턴이라는 사람이 회고록을 냈는데 최근에 이 지금 북한 김여정이 개성공단을 폭파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남북 연락소. 그런데 어느 정신나간 국회의원이 야, 대포로 안 쏘는 게 다행이냐고 송영기를 하는 연세대학교 출신 국회의원입니다만 그 친구 좌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노동운동에 갔던 친구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장 갔다 나와서 변호사 시험 봐서 변호사 봐서 호남 출신입니다. 지금 인천시장까지 했던 친구예요. 이런 정신나간 친구가 여기에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야간 우리 국민 재산에 170억이 들어갔어요. 국가의 제일 임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 누구 재산이에요? 우리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너졌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것이 국가고, 그리고 국가에 지금 뽑아놓은 게 국회의원 제1성이 뭘 해야 돼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와 상의도 없이 폭파시킨 북한에 대해서 탓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미친놈의 입 앞에서 뭐 대포로 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김여정이 바른 발언에 전 이런 요즘 욕은 해본 적도 없어.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가 보니까 우리는 보면 욕을 잘 못해요. 우리 보수파 국민들은 점잖아서. 북한 놈들은 아주 그냥 문재인의 상황을 참 삶은 소대가리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욕을 해야 돼요. 최근 왜 이러는지 이유들이 좀 밝혀졌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양쪽에 대고 거짓말한대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개는 다릅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다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북쪽과 남쪽의 모든 핵을 가진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이 핵을 없애려면 어디가 돼야 돼요? 주한 미군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괌에서 날아오는 그 전략 무기가 있잖아요. 핵이 있잖아요. 지금 한반도 자체는 핵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노태우 대통령 때 협상에서 한반도에 했던 핵은 다 빼내겠어요. 그런데 계속 한반도 비핵화라면
주한 미군까지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약속한 건 한반도 비핵화예요. 우리 지금 그 4.27인가요? 판문점 공동선언 자세히 읽어보세요.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고 그 표현은 한마디도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의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문재인은 뭘 동의해주고 온 거예요? 북한 핵을 빼려면 누구도 빼라고요? 미군 빼라는 걸 동의해준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문재인은 여기에 동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서는 뭐라고 했냐? 북한이 1년 내에 영변 핵실험을 포함해서 북한을 비핵화할 강력한 결심이 섰습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당시 만나자고. 그래서 언제 만났습니까? 6월 12일 날. 그 다음 날이 뭐였어요? 지방선거 날이었어요. 자유한국당 폭삭 망했습니다. 부산 다 뺏겼고 대구 경북 말고는 전부 다 뺏겼습니다. 이게 지금 6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0일 날 만났는데 트럼프나 미국은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노이로 갔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개최했어요. 김일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문재인과 그들이 속아서 북한으로부터 기차를 타고 수천 킬로 중국을 거쳐서 한 3일 걸렸죠. 그러면 이 기간 내내 이 북한에는 뭐라고 선전했을까요? 위대한 수령 동지께서 지금 미국의 한국선을 받아내러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양찬란 쇼를 하면서 하노이에 도착했어요. 지금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우리 문재인과 우리의 지금 우리의 안보팀에서 북한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면 북한이 미국이 제재를 풀어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김정은은 우리가 영변 핵시설 폐기하겠다 했어요. 그때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영변 말고 당신 핵시설 더 있잖아. 미사일 시설 다 리스트 내놔. 이 회담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양쪽에 다 거짓말한 게 드러났습니다. 북한 보고는 영변만 하면 제재 해제해준다 해놓고 미국한테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라 하고 그래서 만나게 해놓고 결국 이득은 자기가 얻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북한이 계속 기다렸어요. 야, 네 단독으로라도 지금 북한이 지금 안보리의 제재 때문에 모든 지금 그 정상적인 막혀 있잖아. 그래서 그 휘발유 갖고 오면 몰래 배를 가지고 밤중에 배치기를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지금 몰래 팔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점점 조여오고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무역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평양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네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문제는 이걸 누가 딱 감시하고 있어요? 미국의 위성이 지금 2cm짜리까지 전부 다 파악합니다. 모든 금융거래 다 쳐다보고 있어요. 주고 싶은데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이들을 달랠 방법을 우리 국민과 미국을 속이고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눈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거짓은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평화가 거짓 평화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저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속였다라는 그 속인 사실을 가르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절대 대한민국 망했다고 소리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맨 처음에 말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이겼습니다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 망했다면 여러분 어떤 젊은이들이 이 망한 일에 자기 목숨을 걸겠습니까?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내 일에 같이 합니까? 망하면 두 가지입니다. 도망가든지 고개 쳐박고 있든지. 우리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이기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무슨 용어가 나와야 됩니까? 이긴다. 그리고 진실은 기필코 승리한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실들을 하나하나 종전선언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차분차분하게 설득한다면 지금 눈을 닫고 있는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의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지요? 이런 강의를 하는 데가 없어요. 어디서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가 가려서 누구한테 가르쳐 주려고도 몰라서, 그래서 저 뒤에 우리 유튜브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 일을 대신해 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전파 좀 해달라고 박수 한번. 너무 첫날부터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고요. 또 첫날부터 지금까지 식당에서 이 더운데, 우리가 에어컨 틀고도 더운데 식사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덥거든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감사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중에 또 교회를 또 지키랴, 또 우리 부교육자들, 사랑제일교회 부교육자들이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박수로. 그래서 식당에 갈 때나 올 때나 좀 손 한번 잡아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시간에 저녁이 맛있게 준비가 됐습니다. 한꺼번에 내려가니까요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기도하시고 또 밖에 계신 분들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후에 정말 진짜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진짜는 언제라고요? 밥만 먹고 가시는 분들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저녁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삼창 위에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지 못했던 국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 좌파 세력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입으로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수많이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고 안보에 대해서 가르쳐 알게 되고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아버지 입술이 될